어려운 기술도 쉽게 설명하는 슈어다이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제로 트러스트에서 CDPP로 클라우드 데이터 철벽 방어 사수하기라는 주제로 체커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안은 IT 관리자분들의 필수 업무이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이라면 보안만 전담해서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죠. 이들의 주요 업무는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내부에 뭔가 보안 위협이 발생을 했었을 때 빠르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보호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있고 보안 담당자들의 업무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의 확산 때문에 이런 기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나아가 업무에 사용하는 사스까지 지금 워낙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그 대상들의 수 역시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보안 환경은 아마 온프레미스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해졌을 겁니다. 챙겨야 할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보안 인력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우리 회사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 안 하니? 라고 분명히 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다 맞고 회사에서 정한 검증 수단을 통과하면 접근을 허용하는 그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데이터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좀 간편하게 관리할 수는 없을까? 네,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세션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점점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보안 인력은 늘어나지 않아서 혹시 우리 회사 보안 사고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 분들께 이번 웨비나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체커 박관순 CISO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커의 박관순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전문가로서 오늘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을지 네. 오늘 좀 세션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할 얘기 많은데 본격적인 이야기야 자료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C로 시작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항목들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CWPP, 네. CSPM. 이거 약자도 네. 플레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체 플레임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물론 좀 마케팅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런 게 가트너에서 저렇게 계속 새로운 용어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호에서 미리 좀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가 어떤 항목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들이 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또 빠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항상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보면 CWPP부터 지금 오늘 설명드릴 CDPP,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텍션 플랫폼까지 네.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CNAPP가 2020년 불과 이제 3년 전에 CWPP와 CSPM과 CIEM이 합쳐진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이제 체커와 같은 업체가 2, 3년 전부터 CDPP라는 새로운 장르의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환경의 데이터 소스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준비해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는 스캐너 위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로 넘어갔을 때는 에이전트 위주, 지금은 에이전트 리스, 결국은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API를 연동해서 사용자들, 즉 엔지니어들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또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그렇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초에는 각 시스템별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보호를 할 필요가 있겠네 라는 거를 선정해서 보호를 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쨌든 중앙으로 다 정보를 수집하니까 그러면은 어딜 보호해야 되고 어디는 냅둬도 되고 이제 판단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워낙에 또 많아지면
느려지고 복잡해지고 하니 이제는 에이전트 없이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네. 그렇게 좀 발전했다고 봐도 너무 되겠네요. 정확하고요. 근데 좀 실감이 나려면 네. 기존에 예를 들어 뭐 100대, 200대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 1000대, 만대, 10,000대 네. 그런 수준의 그런 가상 머신들이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대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들어보셨을 것 네, 같고 네. 부하가 많아지면 더 많아지고 음. 적어지면 줄어들고 하는데 이거는 에이전트로 관리하는 게 네. 사실상 어렵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식의 데이터 보호가 가장 적합한가를 한번 오늘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CDPP에 앞서서 지금 CNAPP와 CIEM, CSPM, CWPP 되게 압도당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오늘 다 설명하면 시간이 아주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저 옆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요 위에 그 아. 네 가지에 대해서 네. 설명한 네. 웨비나가 있습니다. 네. 저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좀 한번 보시고 네. 이제 오늘 CDPP도 들으시고 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CNAPP 플러스 나머지 C 시리즈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온프레임 환경에서 방화벽도 있다, 뭐 IPS도 있다, 네. 웹 방화벽도 있다 등등등 기본적으로 그런 보안 아이템들 경계선상에 있었던 아이템들을 저희가 다 구비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에서도. 네. 마찬가지인 게 웹방화벽을 왜 안 달았니? 라고 하는 거는 웹에 대한 보안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CDPP가 없네? 라고 하면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나는 지금 스킵하겠다는 뜻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이제는 이게 왜 꼭 필요해? 라는 질문보다는 네. 이게 왜 없지라는 질문으로 어. 지금 가야 돼요. 이게 우리는 파이어월이 없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보안 어떤 요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한데 네, 지금 생각보다 안 갖춰놓은 분들이 왠지 되게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작하기 앞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조금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네. CWPP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WS를 예를 들었을 때 네. 람다 같이 펑션 형태로 움직이는 서버리스는 사실 뭔가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EC2 인스탄스 같은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음. 서버에 뭔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신청해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워크로드예요. 음.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주로 많이 쓰는 EKS 같은 쿠버네티스 네. 서비스들, 네.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거기 안에 올라가는 팟들, 컨테이너 환경들, 네.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얘네들은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까지 네,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 접속을 한다거나 하지 않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의 가장 핵심인 이뮤테이블 인프라. 네. 이제 변경하지 않는 인프라죠. 그래서 네네. 내가 만약에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배포를 하는 형태예요. 이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내가 보안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레가시 환경의 보안이랑은 사뭇 다를 수 네, 있겠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CWPP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에 갖고 있는 어떤 취약점들, 네. 주로 이제 그런 도커 베이스 이미지가 되는 것들에 대한 아웃데이트된 라이브러리들을 쓰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취약점들을 그러면 네.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네. 점검할 건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레파지토리, 네.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미지가 쌓이고 있는 레파지토리를 하버로 쓴다든지 혹은 ECR이라는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파지토리 같은 AWS에서 제공해주는 네. 그런 매니지드 서비스를 쓴다든지 했을 때 다 이제 그런 스캔하는 혹은 취약점을 찾아내주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내가 다 관리할 것인가? 그럼 몇 가지의 콘솔을 내가 쓸 건가? 10개, 20개? 너무 힘들겠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CWPP라는 게 이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특별히 또 서로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열려 있는 포트나 혹은 외부로
익스포즈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연관치 학점을 보여준다든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CWPP라는 게 있고요. 또 CSPM을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면 CSPM은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CCE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CCE 취약점은 이제 방금 제가 이때까지 CWPP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CVE 취약점이고 Common Vulnerability 네. Exposure라고 하고 네. 또 CCE는 Common Configuration Enumerations이라고 합니다. 아, 설정에 관련된 그런 아, 것들. 네, 영어 잘하시네요. 네. 네. 예습을 조금. 네. 네, 설정에 관한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네. 뭐 우분투 리눅스라든지 윈도우즈 서버라든지 네. 라는 거에 CC 취약점들을 스크립트 형태로도 점검을 했었을 거고 에이전트 형태로도 점검을 했었을 거예요. 그걸 점검해 주는 게 아니에요. CSPM은 앞에 클라우드가 붙었잖아요. 네.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입니다. 아. 그래서 클라우드의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제가 아마존 리눅스 버전 2를 쓰고 네. 있다라고 했을 때 점검은 별도의 CC 점검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알고 많은 벤더들이 그런 것까지 원샷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CIM은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내가 쓰지 않는 권한들, 내가 쓰지 않는 롤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30일 동안 안 썼어.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장 핵심적인 C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요거를 다 묶어서 어떻게 나왔냐? CNAPP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CWPP가 굉장히 강하고 네네. 어떤 친구들은 CSPM이 강하고 CNAPP라고 하지만 또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CNAPP의 가장 큰 강점은 네. 런타임, 아. 즉 실제로 올라가져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네. 라이브 환경의 트래픽들까지 분석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아, 실시간으로 뭔가 이상행위가 발생했었을 때 그것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 플러스 네. 또 API에 대한 보안까지도 네. 이제 더 붙고 있고요. 네. 이제는 정말 그 확장세가 저희가 상상을 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에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레가시 환경에서의 보안들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보안들 부분이에요. 네. 보면 다들 잘 아시는 사스트, 네. 다스트 정말 잘 아시나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정적 분석, 스테이틱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테스팅. 그 오른쪽은 동쪽이겠네요. 네, 다이나믹. 네, 역시 네, 네. 이제 하나를 보시면 여러 네.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도 있었고 네. 클라우드 환경 비단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필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벨로퍼 리스판저빌리티 안에 다 들어간다. 의무사항이다. 우리가 이건 다 봐야 된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캐치업을 좀 합니다. 네. 그 데이터 부분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눈을 살짝 돌리고 아웅하고 있었던, 안 보고 있었던 데이터 영역들 이제 난리가 났죠. 네. 데이터 영역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많이 보셨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네. 100이라는 카테고리도 있고요. 네. 그러면 100만 볼 거냐? 그러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하고 있었던 뭐 예를 들어 태블로라든지 혹은 또 데이터 레이크 같은 네. 뭐 데이터 브릭스라든지 네. 혹은 요즘 많이들 쓰고 계시는 스노우플레이크 네. 같은 그런 데이터 소스들은 왜 어떻게 할 관리를 안 하고 있을까요? 해야죠. 그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인사이트를 그렇죠. 좋죠. 키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 이 많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3, 4분 안에 일단 정리를 네. 좀 드렸고요. 네. 드디어 CDPP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DPP,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텍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별표 쳐져 있는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 오딧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다만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텍션 플랫폼에는 다음에 2번, 3번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2번 시스템 액세스 컨트롤 앤 오딧 서버 접근 제어로 예전에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제 시스템에 대한 모든 접근 제어와 코맨드 제어 그리고 데이터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캐스비란 이름으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즉 슬랙이라든지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사스 프로덕트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노션이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 오피스 365 이런 것들을 쓰실 때 만약에 거기에 개인정보라든지 혹은 회사의 기밀이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또 눈을 또 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전개 자체가 우리가 데이터 소스를 특정해서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매니지드 DB들 예를 들면 AWS의 뭐 오로라라든지 오로라로 뭐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AWS의 뭐 더큐멘트 DB라든지 혹은 또 다른 방법의 NoSQL이라든지 이제 소스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으로 관리하고 심지어는 우리 S3 버킷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오브젝티브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나스 형태의 스토리지들을 붙였다가 넣었다가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양한 주요 데이터들이 지금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데이터와 시스템과 클라우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데이터 측면에서 다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노란 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스템 액세스 컨트롤 앤 오딧 부분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형태로 저희 체커에서 드디어 7월달에 여러분들 개발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여러분들 책상 앞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또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SaaS 데이터 컨트롤 앤 오딧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지금 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상관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PP라는 거는 요 1, 2, 3번을 다 갖춰야 되나? 오늘은 일단 1번에 대해서만. 1번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냐? 환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레가시 환경에서는 사실 망분리가 제일 이슈였죠. 그렇죠. 물론 지금도 다양한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망분리 환경에서 써야 되고 클라우드 역시도 프록시 환경을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망분리 형태로 쓸 수 있게끔 지금 컴플라이언스들을 많이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클라우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과 또 컴플라이언스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다. 너무 저희가 AWS의 빅팬이기도 하지만 또 구글 GCP도 분석 형태로서는 아주 많은 그 업체들이 그리고 또 엔지니어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아예 이제 별도의 분석을 위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는 형태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저장의 형태가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핵심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됐건 혹은 보안 담당자가 됐건 혹은 마케팅, 사이언티스트들 액세스하는 형태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러한 관문이 되는 인증 체계를 이제는 내부에 있는 온프렘의 LDAP이나 혹은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에서 이게 확장이 되어 클라우드까지 전부 다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옥타 같은 IDP, ID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고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산업계의 디텍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우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 인바이러먼트의 기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화면에 있는 이것보다 실제 아마 사용하시는 그 환경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의 이제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증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텍션 플랫폼의
꼭 필요한 오늘 5가지 항목에 네.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하신 내용도 있으실 텐데 음. 첫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이제 좀 네.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수천 명, 수백 명 뭐 간단하게만도 뭐 카드사에만 가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시는 담당자분들이 10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와. 이런 분들을 당연히 좀 편리하게 좀 관리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두 번째,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태깅 기능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가 5,00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있는지조차 확인하는 거가 버든이에요. 아, 야,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죠. 아, 워낙 많고 네.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취업을 하셨다가 네. 또 이직도 하시고 담당자도 변경되고 하다 보면 야. 업무의 연속성 상에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은 또 어떤 형태인지 네. 또 그게 담고 있는 데이터 소스들은 개인정보인지 어떤 중요한 정보인지를 한눈에 알아보기도 어렵고 또 그러한 레벨의 그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보안에 그리고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되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를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느 DB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 DB 안에 있는 데이터들도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둘 다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말씀하신 대로 퇴사하면은 이 DB에 대한 접근 권한은 또 누가 갖고 있는 건데 나는 맞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건가? 접근이 또 안 되고 이거 접근 안 되는 거면 날려도 되는 건가? 데이터베이스인데 못 날리고 또 가만히 또 쌓여만 가고 엄청 문제가 많겠습니다. 네. 또 사람이 하나씩 태그를 단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유, 이제 그거 어떻게 상상이 달아요? 가실 거예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달아요? 그거? 그래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이거는 사람이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데이터 태깅에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만질 수 있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랑도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러겠네요. 지금 앞에서 맛배기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뒤로 그러네요. 갔을 때 네. 또 얘기 재밌는 거리를 또 그러니까요. 네. 그 이사님이 못 느끼실까봐 알겠습니다. 살짝 스킵하고 네, 세 알겠습니다. 번째 거. 저희 뒤에 할 얘기가 할 많기 얘기가 좀 때문에. 많이 있어서 네. 세 번째 이제 데이터를 음, 접속할 때 차단한다거나 네네. 혹은 마스킹한다거나 하는 약간 상세하고도 아름다운 기능들. 네. 이제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하거나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음, 보게는 하겠지만 혹은 관리는 할 수 있고 액세스는 가능하겠지만 네. 우리가 좀 더 소피스케이티드한 그러한 설정들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RBAC, ABAC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돼야죠, 저거. 네, 롤 베이스드, 네. 어트리뷰트 베이스드, 네.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데이터와 시스템에 묶어서 이제 제가 좀 설명 한번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게 굉장히 그 접근 권한에 대한 결제 요청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수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금융 네. 컴플라이언스나 네.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라든지 또 뭐 ISMSP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오딧 기능과 이 오딧에 관련돼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권한을 요청하거나 계정을 요청하거나 네. 혹은 그게 충분히 검토되고 승인되었는가. 아. 야, 그거 판단하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그가 다 남아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의 그 이제 어프루벌 라인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플러스 어떤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어떤 SQL 쿼리를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그래서 네. 나는 지금 네. 이 순간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셀렉트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테이블에 네. 이 한 번만큼은 좀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리퀘스트하고 네. 또 권한이 있는 승인권자가 어프로벌 했을 때 승인을 해줬을 때 그 해당 딱 쿼리만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러네요.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인터내셔널리 봤을 때는 이런 아주 세부적인
뭐 CSS 스타라든지 PCI DSS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시작해서 해외까지 다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좀 더 강력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 5가지 네. 필수 요건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텍션 플랫폼의 5가지에 대해서 그럼 하나하나 한번 네,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멀티 클라우드 싱크로나이제이션입니다.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아마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갖고 올 그 클라우드 벤더를 설정을 해요. 여기서는 AWS를 네.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리전을 하나 선택을 하고 네. 그 리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설정한 후에 그리고 이제 필요한 API 계정 정보들을 집어넣고 네. 또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에 한 번씩 싱크를 할 건지.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초기에 이니셜 싱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다 왔습니다. 끝이에요. 야. 자, 이게 사실 제가 체커에 와 있는 이유기도 하긴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지금 이 내용을 보셨는데 네. 예전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올렸어요. 지금 제가 불과 1분도 안 되는 영상 보여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한 3년 전에 네. 2년 전이군요. 2년 전에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네. 그냥 전율이 쫙 느껴졌어요. 전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네. 그 한번 더 보여드려요. 네네네.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네. 게 있었는데 한번 네.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여기에서 네임에서 눌렀는데 저 이름은 그냥 이미 사전에 정의된 네네네. 거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선택을 할 때 이미 퀄리파이에 저런 클라우드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AWS에서 제공하는 그 저런 연동하는 가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이드를 보고 우리 시스템에 저런 값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입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잘 보셨고요. 네. 그거를 퀄리파이가 네. 제품 안에서 그러니까요. 제공해 주는 네, 거예요. 네. API를. 이렇게 하면은 연동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되는 것도 빨리 되는 건데 오류가 안 나니까 이미 오류가 나면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못 쓰시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지 네. 않았겠죠. 화를 내고 네. 가지가 했겠죠. 네. 근데 보통은 싱크한다는 거면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건데 그 연동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못 하시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런 작업들의 뭔가 그러니까 연동을 다 할 수 있어. 뭘 연동할지만 네가 선택해. 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연동들이 어렵기 때문에 에이전트 방식으로 한다거나 그렇죠. 수동 등록을 한다거나 그렇죠. 기존에 내가 있는 것들의 데이터를 익스포트 받아서 네. 이제 임포트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MySQL 형태로 쓰고 있는데 네. 프라이머리 DB가 있고 세컨더리 DB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로라의 가장 큰 장점이 트래픽이 많아지면 세컨더리가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16개까지 늘어나죠. 네. 그게. 근데 늘어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네. 에이전트를 넣어줘야 된다고 하면 에이전트를 등록도 못하죠, 사실. 이게 네. 내가 필요한 최초에는 세컨드리 저 DB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데이터가 늘어나서 6개, 7개, 8개까지 늘어나면 앞에 2개는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데이터 그거 갖고 오네. 그 이후 것들은 이게 지금 누락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동으로 등록해 놓은 네. 그런 것들. 네. 지금 이 사항은 사실 에이전트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네네. 수동으로 등록해 놨던 애들을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일단 그것도 싫죠.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트래픽이 줄어들어서 음. 이제 그렇지. 스케일이 줄어들었을 때예요. 안 줄어드네요. 수동으로 네. 하면. 그러면 그 가비지 값들이 계속 남아 있겠죠. 네. 그 고스란히 비용으로 나올 거고. 그렇죠. 그거는 누군가가 이제 지워줘야 되는 네네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편하겠다. 항상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지. 네.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에셋 매니지먼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 명확해야지 네. 그 에셋에 대한 중요도도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취약점과 트레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것도 제가 그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왜냐하면 SSO 싱글 사인온과 스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아요. 여기서는 지금 옥타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래 계정들을 가지고 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또. 네. 저기 빨리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한번 다시 하죠. 네네네. 지금 한 3번 클릭했는데 계정을 다 갖고 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네. 세팅 다 돼 있는 것들을 갖고 온 건 있어요. 여기 네. 보시면 네. 어떤 내용 X.509 인증서 부분을 집어넣는 네. 게 있는데 이거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방금 지금 컨트롤 V 해서 집어 들어간 내용이고 싱크 누르면 이렇게 네. 다 가지고 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옥타나 혹은 그 사물 연동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옥타에 프리디파인된 앱 마켓에 올라가 있어요. 그냥 찾아서 네. 앱 카테고리에서 누르시면 네. 그냥 바로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스킴 연동도 스킴이라는 것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별도의 그 추가 작업을 좀 해두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룹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네. 이제 애들을 시키고 그 그룹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아까 알백 얘기했잖아요. 네. 뒷부분에 또 얘기할 텐데 네. 롤에 따라서 그룹을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장 이사님께서 네.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룹이 A 그룹이다. 그러면 A 그룹에 장 이사님 들어가 있으면 A 그룹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배치를 합니다.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보딩을 했을 때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됐건 DBA가 됐건 이제 온보딩을 했을 때 네. 그들이 필요한 권한에 맞춰서 쿼리파이에 자동으로 계정을 어사인하고 권한도 할당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만약에 스킴, SCIM, 네. 시스템 for 크로스 도메인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를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면 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챗 GPT에 스킴이라고 한번 쳐보시는 거를. 이게 없어지면 클라우드 앱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클라우드처럼 쓰지 못합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아주는 것. 네. 네. 그것의 가장 핵심은 ID 싱크로나이제이션에 있다. 요거를 이해해 주시는 가장 네. 의미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이제 되게 놀라우셨던 데이터 디스커버리랑 네. 태깅 기능이에요. 사실 이 기능은 지금 쿼리파이에서 절찬리에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아직은. 네. 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네네네. 3Q, 4Q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너무 빨리 말씀드렸죠. 요거는 조만간 3Q 안에 네.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디스커버리 태깅 기능은 정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고객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데이터 디스커버리 앤 카테고리나이제이션을 하는 별도의 솔루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나로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어서 네.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두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네. 안 들어간 그런 항목이 요즘엔 없죠. 네. 얘기 안 하면 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드리고요. 저희도 네. 데이터 팀에서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만들게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네. 이게 어떠한 데이터일 거라고 생각하는 태그를 네. 포텐셜 태그를 달게 됩니다. 바로 아예 네. 지정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거를 확률상, 그러니까 파시빌리티를 네, 네, 이용해서 70% 이상으로 혹은 90% 이상으로 네. 이거는 주민번호입니다. 이제 거의 90%라고 하면 주민번호죠.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네. 이제 그런 어떤 포텐셜 태그들이 쭉 달렸을 때 한 번의 리뷰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인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게 어디 있는지는 빨리 찾아주고 카테고리라이제이션을 금세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지만 최초의 포텐셜을 컨펌드로 변경하는 작업들. 그건 사람이. 네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초록색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컨펌이 된 거고요. 음. 이제 노란색이라든지 혹은 주황색이라든지 또 혹은 또 중요도에 따라서 태그를 별도로 음. 다이나믹 태그를 달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커밍 순입니다. 커밍 순. 음. 네.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데이터의 그 소위 열이 계속 이제 늘어나면 태그를 다 달잖아요. 그리고 그 태그로 우리 회사는 요 데이터는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사용할 거야라는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아마 이런 태깅 작업을 해야 될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근데 이거는 항상 사람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데이터 태깅 작업자가 2명인데 그 2명이 똑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태깅할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또 같은 의미라도 단어를 누구는 플레임으로 쓰고 누구는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의 솔루션에서 그거를 2개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수작업이 저는 개입될수록 되게 더 데이터 품질이 안 좋아진다라고 여기는 영역인데 AI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AI는 어쨌든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기가 학습해갖고 이렇게만 딱딱딱 달아주니까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도 다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갈 겁니다. 시너지를 낼 거예요. 하나는 다이나믹 태그랑 방금 얘기했던 자동화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네. AI가 달아주는 태그와 네. 매뉴얼로 올리는 스태틱 태그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스태틱 태그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컨벤션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든지 네. 혹은 테이블 이름을 이런 규칙으로 갖고 갈 거야 네, 라고 네, 네. 했을 때 맞아요.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준다든지 멀티 태그를 달 수 있게끔 음. 다만 음. 다이나믹 태그로 달린 건지 이게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수동 태그를 단 건지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별성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셨어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지쳤던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그 분석된 데이터는 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 이사님이 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그냥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데이터를 이리저리 분석해서 이렇게 막 활용하고 음, 그런 네. 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태깅 작업이 자동으로 안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 인수인계라는 게 안 돼요. 네.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남들한테 주고 저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는 저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를 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려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진짜. 장 이사님 위해서 네. 만들도록 네. 시간을 지켜서 네. 진짜 네, 진짜 좋습니다. 만들어드리도록 이거는 데이터 아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정말 필요로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마케터라든지 네. 그런 분들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필요한 내용이라고 네. 보여져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비싼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 도입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네, 데이터 카탈로그 기능이 네. 3Q에서 4Q. 우리 개발자분들 3Q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앤 마스킹 정책들을 네. 이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존 거와 좀 차별화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 표현식을 가지고 이미 사전에 만들어 놓은 뭐 주민번호라든지 혹은 이제 뭐 전화번호라든지 네.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별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정규 표현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저희가 ML 기반으로 야. 고도화를 할 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시점에 지금은 이제 데이터 마스킹을 사전 프리디파인된 룰을 한국 뭐 룰이라든지 네, 혹은 네. 미국 룰이라든지 네. 일본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네. 쓰시면 되지만 이게 훨씬 더 고도화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고 지금은 저희가 디텍션 룰과 그다음에 그 디텍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마스킹하는 룰 두 가지를 같이 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전화번호가 예를 들어 디텍션이 딱 됐다라고 네. 하면 네. ISMSP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전화번호 끝 네 자리를 마스킹 처리를 한다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은 정책에 맞게끔 네. 저희가 다 이제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 직장에서 네. 이 개인정보 마스킹 때문에 또 고생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휴대폰의 앞에 세 자리, 가운데 네 자리, 끝에 네 자리 중에 가운데 네 자리만 마스킹해서 DB에 이제 보관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수집되는 데이터 소스에서 뭐가 조금 특이해갖고 거기도 뭐 숫자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그 휴대폰 번호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장해놓고 보니까 다 마스킹된 거예요. 음. 잘못 마스킹이 된 거죠. 어떤 거는 전화번호인데 마스킹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저런 말씀하신 그런 룰이 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마스킹을 사람이 체크해서 버튼 눌러갖고 마스킹하니까 그런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하나로 통합한 다음에 이거를 통합으로 봐야 되는데 조인 걸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전문가 향기가 좀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거를 다 통합한 다음에 일일이 제가 보고 그걸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진짜. 그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네. 플러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데이터들을 좀 조각을 내서 네. 합쳐서 갖고 올 때 네. 이때 이런 취약점들이 발생해요. 뭐냐면 이게 디텍션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커리파이의 로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조각을 내서 네. 앞부분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우회하기 위해서 네네. 어떤 다른 테이블에서 앞부분을 작업을 해보신 느낌이 있네요. 아, 지금. 네. 제가 DLP 우회한다고 휴대폰 번호 가져올 때 앞에다 느낌표를 붙여봤는데 네. 야 가져와지더라고요. 비슷한 개념인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엉터리 값을 만든다거나 네, 나중에 네, 네. 빼준다거나 했을 때는 네. 디텍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로직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그런 경우를 저희한테 호소를 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네. 저희는 근데 로직상 마지막에 나오는 출력값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킹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신다면 네. 저희 쪽을 또 찾아오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는지 한번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맞습니다. 이제 알백이랑 A백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충분히 그룹에 관련돼서 이제 G백도 있더라고요. 그룹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은 알백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알백인 것 같은데 그냥 굳이 그렇게 네, 나누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테이블 컬럼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가 다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DML, DCL, DDL에 대해서 야. 아주 세세한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네. 접근 제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사용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네. 만들 수가 오.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핑 할 때 이런 네. 것들을 셀렉트 박스를 이용해서 네.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임포트 기능이라든지 익스포트 네. 기능이 있었을 때 네. 사실 저희가 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다른 솔루션들과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솔루션들의 좀 차이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대부분의 SaaS 솔루션과 혹은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은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SaaS를 쓰실 때 네. 에이전트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겠죠. 네. 그렇죠. 보안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이거를. 그래서 저희는 네. 물론 뭐 데이터 그립이나 워크벤치 같은 것들을 써서 네. 쿼리를 날리시고 그거에 대한 그 접근 제어라든지 쿼리 제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크롬에서 웹 에디터 형태로 혹은 사파리에서 네. 저희가 익스플로어에서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웹 에디터를 저희 거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네.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용. 뭐냐면 안 사도 되네. 네, 전용. 지금 말씀했던 그런 툴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네. 확연히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하드코어하게 쓰시는 DBA 분들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얘기했었던 그런 툴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 이제 단순 조회를 하시는 뭐 마케팅 팀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그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서 뭔가 이제 매번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굳이 그런 툴들은 사실 필요가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비용들을 많이 줄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브라우저 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저희가 다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익스포트 할 때도 네.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익스포트 할 때도 뭐 암호화를 건다든지 혹은 사유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네.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 그립을 쓰고 있으면 데이터 그립 에이전트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 그 어떤 누구도 제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뭐 데이터 그립이 갖고 있는 데이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보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NoSQL 부분이 참 이제 많이 쓰고 계세요. 네.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쪽에서는 거의 필수템이 돼버렸는데요. 몽고DB 많이 쓰고 계실 거고, 네. AWS 덕DB, 도큐멘트 DB 이런 음. 것들을 쓰고 계실 텐데 그 외에도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슬라이드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쓰고 있는 쿼리는 좀 달라요. 이게 생겨 먹은 것 자체가. 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SQL하고 맞춰놨어요. 그래서 나는 SQL 쓰고 저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 네. 저 몽고DB의 그 똑같은 기능을 하는 쿼리가 날아간다는. 네. 야. 그래서 제어를 그렇게 할 수 있다. 제어를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DML, DCL, DDL 형태로 네, 네. 얘네들을 컨버전을 해놔서 네. 복잡하지 않게 하나의 네. 컴픽으로 네. 보안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죠. 아니 그러면은 몽고DB뿐만 아니라 NoSQL 많잖아요. 종류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쿼리파이에서 지원되는 각각의 다양한 DB들마다 저런 명령어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게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하나씩 다 익혀야 되는 그런 부담도 네. 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DBA도 아닌데 저것까지 다 저렇게 학습해갖고 제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거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폴리시를 폴리시를 네네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네. 이제 명령어를 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명령어 묶음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네, 정책을 네. 줄 수 있다라는 네,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몽고DB에서 저 뭐 select라는 저 명령어에 파인드를 대해서 쳐야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싶은데 나는 몽고DB 저 다룰 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익숙한 SQL의 select를 체크를 하면은 몽고DB에서 find가 막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셀렉트를 막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거야 뭐 기본이니까. 네. 네.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다. 아. 가능하고 네네.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여러 개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몽고DB 따로 네. 무슨 다른 DB 따로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네. 관리를 해야 되지만 네. 하나의 통일된 플랫폼 안에서 네. 설정을 넣을 수 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속성 상에서 저희가 초반에 설명했을 때 네. 그 시스템 접근 제어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7월에 출시될 제품이고 음. 동일한 플랫폼 안에서 음. 시스템 접근 제어도 동일하게 R100, A100이 모두 지원되고요. 그리고 명령어 이제 약간 쿼리였지만 네. 이제는 명령어. 명령어용 차단이 전부 다 되는 형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ID 동기화 네. 그리고 서버 동기화가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DB의 수와 네. 서버나 혹은 시스템의 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네. DB가 한 대 있었을 때 서버는 최소 20대는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DB가 1000대 있으면 이거는 한 2만 대는 네, 있겠죠. 네. 서버가.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하기가 이제 어려울 네. 텐데 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네. 결과를 같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또 계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러와 네. 그다음에 시스템까지. 시스템 액세스 컨트롤러를 두 개 같이 관리할 수 있다. 음. 물론 뭐 100이랑 섹이 동시에 되는 레가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에 가장 최적화된 네. 형태로 딜리버리를 할 예정이고 네. 7월 전에 아마 좀 재미있는 우리 마케팅 부서에서 네. 또 행사들도 준비를 그때 또 한번 또 뵈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다음 달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렸고요. 네. 다섯 번째는 너무나 기본적인 기능이어서 이 모든 지금 앞에 얘기했던 건 전부 로그가 다 나왔고 오디트 네. 다 돼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심, 스플렁크라든지 데이터독이라든지 뉴렐릭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동기화도 돼야 되고 네. 시스로그도 또 받아줘야 되고 네. 할 게 되게 많겠죠. 그런 네.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음.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사용자 및 데이터 접근 권한 요청 및 결제 워크플로우 쓰잖아요. 결제 부분과
오딘 로고와 요거를 같이 섞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거는 오른쪽에 보면 이게 무슨 뭐지 하실 거예요. 보면 이거는 저희가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오딧 남는 것들, 로고 남는 것들, 접근 권한 요청 결제 이 모든 것들을 네. 전부 다 뭘로 할 수 있다. 이거는 API를 통해서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트리거링을 하실 수가 있다.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들어와서 SI 형태로 누가 다 만들어 주던데 아, 저희는 그런 제품은 사실은 아니고요. 네. 그런 제품은 아니고 저희는 API를 더 정교하게 제공을 해서 네. 그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쓰실 알아서, 수 있게끔 네네. 네. 네. 알아서 네. 하실 대신에 수 있게끔 쉽게. 쉽게 네. 하실 수 있게끔 음, 한다. 그래서 음, 내부에 쓰고 계시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다던가 혹은 뭐 로그 시스템이나 오디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랑 연동을. 이제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네. 얼마든지 트리거링을 할 수 있고 네. 이것도 지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좀 전체 한번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정리 시점에서 네.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소스들은 저희 퀄리파이가 전부 다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그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파싱하는 작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쓰고 계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된다.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 거는 뭐 체커 요청하면 해주실 거잖아요. 예, 검토하신 저희 다음에? 개발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네. 다만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면 좀 네. 많이들 쓰시는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쓰시는 것을 네.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야 또 DBA 분들도 시장이 많고 그렇죠.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다.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랭귀지를 쓰시는 것보다 또 많이들 쓰시는 랭귀지 쓰시는 게 또 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개발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고 또 뭐 저희 레디스 같은 이제 캐싱도 가능하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시작으로 했었냐면 CWPP, CNAPP, CSPM 등등을 얘기하면서 오늘 CDPP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CNAPP의 전체에 대해서 뭘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지금 보시는 제가 언급한 애들은 이제는 사실상의 필요한 시큐리티의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컴포넌트들이다. 예전으로 따지면 IPS 웹방화벽 같은 네, 존재가 네.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직 이해도가 낮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존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CDPP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좀 이 모든 내용들은 처음에 시작은 제로 트러스트로 시작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 트러스트가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2부 형태로 좀 네.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네. 이제 이런 퀄리파이를 이용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단 1년 한 10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이제 ISMS-P부터 뭐 ISO 시리즈 전체들 이제 보안이나 혹은 이제 22301 같은 비즈니스 컨티니티 매니지먼트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뭐 사스나 혹은 I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글로벌리 이제 할 경우에 주로 많이들 따고 계시는 스타, 이제 CSA 스타라는 인증, PCI 등등을 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CC 보안 기능 확인서에 대한 신청을 한 상태고 아마 이제 그쪽에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자랑이었고 네. 결국은 이거는 우리 퀄리파이를 통해서 데이터 접근 제어라든지 혹은 데이터 권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상의 모든 컴플라이언스들을 맞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내용을 좀 강조드리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